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바로입니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대형 우량주가 많은 다우존스는 좀 올랐는데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은 좀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방은행주도 좀 올랐고 도이체뱅크 최근에 많이 내렸었죠. 4.5% 정도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반면에 채권시장 쪽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뭐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 쪽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은 조금 떨어지면서 끝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장 오늘 어떻게 개장될지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전일 우리 시장도 역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측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그 대비 미리미리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파이팅! 파이팅! 네,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가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최근에 좀 특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변동성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아주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AI 대 인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 주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들어가나 하고 고민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들 과연 강세가 어디까지 지속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챗 GPT에게 물어봤죠. 자,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화면으로 또 역시 확인해 보시죠. 자, 주가의 강세 지속 여부는 물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답변 첫 줄에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챗 GPT 역시 모범적인 답안을 내놨죠. 자, 물론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 자체는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에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결국에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라는 답변을 챗 GPT가 내놨습니다. 강행코님, 오늘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은 사실 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새로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 하여튼간 큰 진리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좀 쉽게 아침에 이제 개장 방송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좀 쉽게 머리를 조금 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주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걸 더 따라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첫 말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버블, 그리고 고평가. 버블이라는 게 말이죠. 그 비눗물을 이렇게 유리병에 넣고 빨대로 호불면 어떻게 되죠?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죠. 그 거품이 또 많아지죠. 네. 지금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성장성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장성이 있는데 그건 성장성이 있는데 지금 고평가는 조금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림이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튤립인 것 같네요. 튤립이죠. 튤립 가격을 인덱스 이렇게 지수화해 놓은 네. 건데 이게 1636년부터 37년 1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지수가 저 하단 왼쪽에 보면 25 네. 선이었다가 많이 갈 때는 200선까지 올라갔네요. 그렇군요. 요새 튤립 가격 하나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한 3, 4천 원 정도 하고 있는 진짜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천 원? 네. 3, 4천 원 맞는지 그 꽃가게 사장님 아니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게 볼 때 이거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한 송이당 그때는 한 뿌리당 이렇게 거래가 많이 네. 되는데 얼마나 오래 이렇게 올라갔는지 봤더니 무려 소 한 마리 가격의 20배까지 그때 당시의 가격입니다. 소 한 마리 가격이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상상 불허입니다. 3천만 원. 와. 튤립 한 뿌리에 3천만 원. 네. 3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튤립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때 네덜란드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돈이 그때도 많이 풀렸었어요. 왜? 네덜란드가 그때 장사를 잘했었어요. 아오. 네, 그래가지고 돈이 막 어디 투자처를 지금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귀족들이 튤립을 이렇게 모으더라. 그게 좀 희귀한 자산이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튤립 재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튤립 그렇게 광풍이 불었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튤립 지수가 거의 두세 달 만에 원위치로 갔어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5월 됐어요? 1일. 이런 거는 고평가가 아니고 버블입니다. 아. 버블이 올라가다가 너도 사도 나도 사고 또 올라갔다가 또 터지고 이런 네. 건데 그다음 이제 화면에 아까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시장 버블 터져가지고 우리가 경제 대공황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거의 뭐 5일 만에 89%가 폭락을 했어요. 그때. 아찔합니다. 아찔하죠. 그래서 네.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고 이랬던 적도 있고 8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는데 일본에서 엄청난 버블 경제가 그때 형성이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80% 떨어졌습니다. 아우. 그래서 뒤에 잃어버린 30년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투기 역사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어져 왔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년 전에 우리 삼성전자 주식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었죠? 10만 전자. 10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만 원대 올 때까지 막 개인들이 엄청 사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게 거의 뭐 4만 전자 뭐 깨지냐 마냐 여기까지 또 갔었다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매수세가 몰리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죠. 에코프로 우리 얘기를 이제 제목으로 뽑았잖아요. 에코프로 아주 찬란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 한 340%, 그 다음을 이수와 에코프로비엠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당하냐, 계속 지속 가능하냐, 이거는 저는 아직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아까 제가 초에 얘기했지만 버블은 아닌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냐,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차트를 어렵게 좀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데도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왼쪽 위에 보면 저평가 영역이라고 점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쪽 왼쪽에 가 있으면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성, ROE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지금 회사들이 저기 제일 밑에 포스코 홀딩스나 SK이노베이션 요 정도 있고 네.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단에 제가 고평가 영역 이렇게 해놨어요. 네. 제일 밑에가 2, 4, 6, 8 이게 이제 PBR이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 시장 PBR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0.9배입니다. 0.9배. 1.0도 안 돼요. 근데 이쪽은 숫자가 벌써 2, 4, 6, 8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엄청나게 높게 지금 형성돼 있다. 10이 넘어가네요. 10이 넘어가는 것도 있죠. 네.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12도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12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좋아하시죠? 지금 5 중반대에 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할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 반 정도 거래되는 것 같고 대다수의 2차 전지 특히 소재주들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이제 반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고평가 아니다. 이거 성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PER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성장률로 나눈 거를 또 PEG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PER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수준의 이제 지표인데 네. PEG로 봤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평가돼 있냐 했더니 삼성 SDI가 금년에 이익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는 1.8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3, LNF 1.0,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1보다 1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PEG라는 게 사실 0.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뭐 돈을 벌잖아요. 네.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2배 이상 지금 가격을 받고 있다. 몸값을 쳐주고 있다. 그건 누구 덕분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달려간 덕분이고 열심히 사줬기 때문에 지금 저 가격에서 형성돼서 현재는 유지는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완전 버블인 것 같지는 않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에서 거래는 되고 있다. 우리 강남 부동산들도 뭐 고평가라고 많이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빠져도 이게 뭐 0까지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고평가가 좀 이제 수그러들 수 있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한 게 이선희 노래죠. 아 옛날이요. 뭐 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비호강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상폐 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고 감사 보고서를 못 낸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바이오 기업들 옛날에 한때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했습니다. 2차 전지주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상당히 고평가되면서 올라갔던 게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퇴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좀 읽으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과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있잖아요. 네. 뉴턴 시절에 제일 투기적이었던 남해 회사입니다. 남해 회사 주가인데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화살표가 뉴턴이 처음에 좀 투자했을 때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는 먹고 나왔습니다. 이익을 실현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땄어요. 그다음에 친구들까지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보고서 아 이거 내가 더 사야지. 이거 이제 확실해. 더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올라갔어요. 아주 꿀잠을 잤겠죠. 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원상복구됐네요. 네. 그래서 뉴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아주 재밌는데요. 뉴턴 가로사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해낼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 이거는 도대체 모르겠다. 천체 과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좀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챗 GPT의 답변, 물론 좀 평이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좋지만 판단은 신중하게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자, 강앵커님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풀어주셨는데,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옛날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BGM이 있으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노래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이 빠지면 알게 된다. 이걸로 정리할게요. 네. 정말 함축적으로 물이 빠지면 알게 된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내용 쭉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역시 재밌게 즐겨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혜은의 이건 꼭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리포트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를 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제목 보시면요. BTS만큼 중요한 A2K의 시작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A2K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 Y2K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았는데 그 뒤를 잇는 제목이 될까요? A2K의 시작 과연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기로 하겠고 자,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중에서 계속해서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요. 컨센서스는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면서 최대 매출은 경신을 해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JYP 엔터테인먼트의 올해를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매출이 기록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A2K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2K 프로젝트 결국에는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전에 그룹을 하나하나 데뷔를 시킬 때마다 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그램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A2K 프로젝트 역시 북미권에서 A2K라는 그룹을 출범을 시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오디션과 또 트레이닝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역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가 수익까지도 창출이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구권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주류가 될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트와이스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런 그룹들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서구권 주류화 전략에 실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JYP 엔터테인먼트 북미권에서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지 업체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년째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협업을 성과로 증명을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A2K 프로젝트, BTS만큼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2K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지금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A2K는 JYP가 미국 유니버셜 뮤직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미국, 캐나다 이런 영어권 중심으로 활동할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JYP와 리퍼블릭 레코드의 협업 4년 차에 현재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또 공들여서 준비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A2K와 연계된 오디션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 통해서 2차 판권 부가적인 수익성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흥행을 한다면 실적은 더 안정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미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A2K 프로젝트 외에도 중순에는 라우드 프로젝트로 탄생하는 보이그룹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중국에선 3분기에 프로젝트 C로 알려진 그룹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모멘텀이 곧 실적이었던 JYP인데 투자 의견 살펴보면요.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됐습니다. 91,000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JYP가 모멘텀을 실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모습들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익숙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 9회 코너를 통해서도 짚어드렸던 이렌텍입니다.
상저하고 흐름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2022년 흐름을 보면요. 상고하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은 괜찮았지만 4분기의 실적이 전체 파이를 좀 깎아먹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렌텍 올해는 상저, 상반기엔 좀 저조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점차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렌텍 하면 이제 전자담배 관련주로 바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자담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부분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빌리티, 로봇형 배터리팩을 통해서도 이렌텍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실제로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도 역시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올해도 물론 괜찮겠지만 2024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렌텍입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1,22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렌텍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렌텍 자세한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렌텍 살펴보시면요. 배터리팩 기술로 지금 신사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잘 탄탄하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용 케이스, 충전기, 배터리팩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전자담배 쪽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용 ESS LG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원통형 셀을 바탕으로 한 제품 중에서 화재 인증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재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유럽, 북미 쪽에서도 실제로 성과를 내고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23년 매출 다각화로 맞이하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자담배도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 3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업군에 비해서 이익률도 높고요. 또 신사업군인 가정용 ESS, 모빌리티 쪽은 실적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파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렌텍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8월에 시설 투자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미 보통주 전환이 가능해진 상황인데 이 부분이 모두 전량 보통주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유통 물량의 15%가량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렌텍과 JYP 엔터테인먼트 전해드린 이혜은의 이건 꼭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챙겨보면 좋을 뉴스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가의 시선으로 또 뉴스 분석을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이체방크 신용위험 급등, 은행 위기 이번에는
독일 강타라는 제목 붙어 있는데, 자, 소장님, 이번에는 참 이 확산이라는 말보다는 뱅크데믹이다. 은행 위기가 점차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헤드라인 요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요 내용은 도이체방크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조금씩 이런 그 은행발 파산 위기가 퍼지고 있는 걸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단 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일까지 와서 도이체방크를 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왔던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UBS가 어떻게든 이제 인수하면서 그 여기를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독일에서 터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 도이체방크발 그쪽에 관련된 CDS 프리미엄이 현재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 AT1, 즉 어디셔널 티어 1의 이 전환사채 가격은 25% 이상 급락을 해서 지금 현재 불안감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CDS 프리미엄 급등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CDS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어떤 파생 상품이나 어떤 그 금융 상품이 있을 때 이것이 부도가 난다, 즉 디폴트가 날 우려가 있을 때 그거를 네. 막아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네. 즉 그래서 여기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즉 보험료가 올라가서 좀 위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위험도를 되겠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도이체방크의 건전성을 좀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비이성적인 시장인데다가 그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보셨듯이 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열심히 몇 번 또닥거리면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참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은행 위기에 대한 사태가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다고는 해도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이 이야기 정말 깊게 좀 다뤄볼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그 키워드를 선정해 주신 이유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한 거를 보면은 이 끝나지 않은 은행 파산의 지진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게 미국에서 지역은행의 파산으로만 해서 미국 내 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CS, 즉 크레딧 스위스로 넘어오고 이제 도이치아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스위스은행의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AT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거의 급락을 많이 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 2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90에서 95센트대, 즉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가라고 볼 수 있는 그 공정 시장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확 떨어졌고요. 특히 이게 이번에 CS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은 UBS가 또 그만큼 또 좀 많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게 AT1 본드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AT1 본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디셔널 티어 본드라 그래서 여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 설명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가.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첫째 여기 티어 1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CET1, 즉 보통주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바젤 그 3라 그래서 은행 협약에, 국제 은행 협약에 따른 기준으로 만드는 건데 밑에 있는 티어 1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을 해가지고 우선 보통증권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 우량 회사채라든가 증권 혹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주식들 이런 게 이제 티어 1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디셔널 티어 1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시중에서는 코코 본드라 그런 거 있습니다. 컨텐저블 컨버러블 본드를 가지고 네.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 전환사채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채권을 회사의 임의대로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환사채, 즉 CB는 상당히 금리가 낮게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주식으로 바꿀 테니까 대신 이자를 더 줄게.
라는 그런 조건부에 그런 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자를 더 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래도 우량한 은행에서 지금 발행하는 그런 거니까 설마 이게 부도가 나겠느냐 하고서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산 거죠.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진짜 그게 현실로 일어나서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이제 거의 파산 직전이 되니까 대략 17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이 AT1 본드, 즉 이 코코 본드를 갑자기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해 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아시아, 특히 이제 그 홍콩하고 중국의 투자자들이 이 크레딧 스위스의 그 증권 이 AT1 본드를 샀었는데 이게 지금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이 전환 자체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채무가 줄어들고 부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본이 올라가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재무를 개선시켜서 일단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재무를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부도율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같은 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은행들 중에서 여기 세 개, 즉 여기 소시에테 제네랄레, 그다음에 바클레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HSBC 세 개가 지금 8% 이상 되는 금리로 해가지고 이 코코본드, 즉 AT1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현재는 바클레이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빨간 원의 색깔이 강할수록 제일 위험한 거군요. 네, 빨간색이 8% 이상의 이자를 가지고서 상당 거의 한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30억 유로 이상의 그 회사채를 발행한 거죠. 코코본드를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빨갛고 커다란 원이 많으면은 그 회사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누구냐면 여기서는 바클레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엔 어디냐면은 HSBC하고 그 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랄레가 그 다음으로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사실 좀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금융 위기가 좀 이렇게 쉽게 잠잠해질 일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VB 사태는 이제는 좀 진정됐다라고 봐도 될지 좀 불안한 마음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는 SVB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예금보험공사가 이 자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보면은 First Citizens Bankshare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역은행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자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채무를 인수를 해서 거의 정상화를 시킬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동안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다가 그 자금을 예치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 자금이 묶여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금 어느 정도 인출하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SVB 즉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예금이나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이게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났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은행에는.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의 그 은행의 인출 금액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 형태의 그 채권이나 아니면 자산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파산 형식의 약간 그런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예금이라든가 전체적인 자산 규모, 특히 뭐 채권이라든가 모기지 혹은 이제 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미국의 채권, 장기 채권이죠. 그거를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망할 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으니 그래서 이전에 이 퍼스트 시티즌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런 파산한 은행들을 상당히 인수해가지고서는 등치를 키웠던 그런 경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서 여기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예보 그 FD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걸 괜찮네 자네가 해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SVB 사태가 이 지금의 현재 뱅크 데믹의 시작이긴 했습니다만 이 사태 자체는 일단은 조금은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재미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은 좀 가라앉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밌는 건 나스닥의 움직임은 인위적인 유동성으로 인한 횡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스닥 그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하락 파동이 지금 3번이 나왔죠.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3번째 파동이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즉 여기서는 나스닥 10,000포인트를 깨지 않고서 그러고서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여기에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들 특히 이번에 챗GPT가 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쪽으로 개발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저가 매수세 특히 이제 그다음 반도체에 관련주하고 그다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주가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거죠. 여기 이 상황은. 왜냐하면은 이 횡보 구간에서 분명히 위로 올라가려는 모멘텀은 지금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이 지금 현재 몰려오는 것들이 이런 기술주 쪽에서 내부에서 이제 움직임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정말로 사람들의 투심은 그만큼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태가 지금 스위스를 넘어서 독일까지 번진 상황인데 얼마나 더 퍼지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 불안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내의 투자은행 즉 IB들 중에서 제일 약한 곳 2곳이 지금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것도 미국 회사는 아니고 유럽계의 은행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미국 내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단기로 대출해줬는데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액면가로 즉 시장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담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지금 아까 보셨던 유동성의 힘으로 해서 만드는 나스닥의 횡보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네. 앞으로는 이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들어가 가지고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즉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모순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가지고 연준이 지속을 하면은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의 상품이라든가 이제 모기지에서 이제 또 다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캐피탈 즉 자동차 캐피탈 회사가 그때 한번 문을 닫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혹은 이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자산 부문에서 분명히 또 다른 어떤 폭발이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5월 FOMC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SVB 사태 자체는 일단은 잘 묶어는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 경제 곳곳에서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5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까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저희가 지금사 코너 하는데 오늘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 뭐가 있을까요? HB 솔루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좀 HB 솔루션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난 주 초부터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주초라기보다 지지난주 후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HB 솔루션에 대한 그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 연간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성장세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만큼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주가가 지금 실적이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HB 솔루션을 접근을 지금 자리에서 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HB 솔루션은 어떤 그 전공정, 후공정, 디스플레이 쪽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HB 솔루션의 실적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ELB죠. 바로 이제 비쌤 방지 도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비쌤 방지 도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 안에 좀 펀치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구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멍이 뚫어져서 카메라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작은 구멍을 뚫은 게 바로 이제 펀치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멍 뚫었을 때 이 빛이 새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하는 게 바로 이제 ELB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HB 솔루션이 ELB를 어떻게 보면은 이 장비를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유일한 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HB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은 아직까지도 물음표는 분명히 좀 있죠.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ELB 같은 어떤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HB 솔루션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ELB 장비의 실적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매출 비중에서도 거의 이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HB 솔루션의 이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도 긍정적인 그 뷰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펀치홀 디자인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제 그 패널 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 메인 디자이너로서 된 지는 꽤 된 몇 년 전부터 됐었고, 지금 현재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에도 이 펀치홀 디자인이 채택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HB 솔루션의 이 ELB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이제 애플 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디바이스도 지금 이제 적용되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작년 수치를 보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PER로 보니까 3.7배, 이게 상당히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길게 주가가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싼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추정치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주가는 아마 지금 초입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지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추정치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주가 수준은 이제 계속 올라갔을 때 피해가 높아지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싼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목표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10%로 위에서 18,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제 뭐 18,000원을 돌파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18,000원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B솔루션 목표가 18,000원으로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삼성전기 요새 그 MLCC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MLCC 관련주들이 뭐 주가가 삼성전기도 그렇고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거래량이 뭐 나오지도 잘 안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중국 쪽에서의 뭐 고객이 가장 큰 고객 국가죠. 이쪽에서의 IT 기기 수요가 예상보다는 좀 그 양호하다는 평가는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MLCC도 어떤 반도체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분 다음에 MLCC 사이클이 불기 때문에 뭐 뒤늦은 감이 좀 있어서 주가가 정체돼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IT 기기 수요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죠. 뭐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한테 대규모 어떤 보조금 정책이 이 3월 달부터 좀 시행되면서 이 가격 체감적으로 좀 낮아졌던 부분이 좀 있는 상태로 봤을 때, 또 여기에 뭐 이 리오프닝, 또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항저우 이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지금 현재 MLCC 수요 부분은 중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5번째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에서는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뿐만 아니라 뭐 사마컨덴서, 뭐 아모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이 MLCC 업체들도 전장용 쪽으로의 이 비중을 키워야 되죠. 그래야 어떤 주가 부분이 뭐 탄력을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장용 쪽에서도 삼성전기도 뭐 고객 다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죠. 이 파워트레인 MLCC 같은 경우에도 이 북미 전기차 업체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MLCC의 전장용 쪽에서 실적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MLCC 사이클도 뭐 1년에서 1년 반인데, 항상 이 사이클 진입 초기 때 주가 상승력이 좀 많이 좋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업황 개선세는 2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3월 마지막 주, 1분기 마지막 주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화면에 그 MLCC 수출액하고 삼성전기 주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같이 가는 모습이 2년 정도 올라갔다, 2년 정도 내려왔다, 지금 그런 이제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뭐 어제 이게 삼성전기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최대로 지금 19만 원까지 지금 19만 원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에서 17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17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가격을 생각하는 게 바로 17만 원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HB솔루션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방송 계속해서 요즘 우리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강관우의 증시 구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